자기가 이렇게 스케줄이 빡빡한데 35만원 인건비를 낮출까요? 안 그래도 부르는 데가 많은데? 안녕하세요, 도우노 김실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영상은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진행할 시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편에서 인건비를 보시고 나서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왜 이렇게 비싼지 인력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지 7년 차이고요. 제가 직접 시공도 하고 작업을 배우면서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시공비가 비쌀까요? 그리고 왜 계속 오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적 관점입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무슨 소리냐,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무슨 인건비 공급이 적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 기술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기술자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이 진짜 기술자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자신의 포지션에 맞게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기술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수를 예로 들어볼게요. 목공분들의 포지션은 반장, 기공, 보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역할이 다 다릅니다.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35만원, 기공분 25만원, 보조는 15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돈 욕심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포지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짜 기술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장님 포지션으로 왔는데 현장에서는 변수가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변수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반장의 포지션을 온다던가, 또한 인력섭의 능력도 없어서 그냥 인력사무소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기공분들이라고 일을 시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고요. 또 보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보조의 기술과 지식밖에 없으면서 기공으로 일을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가짜 기술자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자는 노가다뿐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지만 기술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공 같은 경우에는 목공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필수고요. 그리고 웬만한 목자재 사이즈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공정에 대한 지식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장 마감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감만 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시공도 배우고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가짜 기술자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배우고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나 실장님들, 그리고 반장님들은 많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특히 목공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을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스케줄이 되게 빡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공 현장 때문에 다른 현장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스케줄이 빡빡한데 35만원 인건비를 낮출까요? 안 그래도 부르는 데가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돈 욕심 때문에 편승하는 가짜 기술자분들이 문제입니다. 현재 목공 기술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저임금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일을 배워서 이런 고임금을 일을 하시는 건데요. 자신의 포지션에 맞지 않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목공이라는 타이틀에 똥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가짜 기술자분들은 제발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인테리어 업체와 셀프 인테리어, 반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큰 피해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진짜 기술자분들이 공급이 딸리는 현황이에요. 그렇다면 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로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교육률 상승과 행복에 대한 생각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타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타일공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30만원 정도인데요. 이분들이 한 달에 한 25일 정도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75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틈틈이 야간 작업까지 하신다면 수익은 더 커지겠죠. 하지만 매달 이렇게 수익은 올릴 수 없으시니까 한 500 정도 벌어 가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꽤 괜찮은 수익이죠. 거기다가 이 현장 일은 정년도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1년이 넘어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기술자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전기 기술자분도 1년이 넘으셨는데 현장에서 날아다니세요. 이분도 엄청 바쁘시고요. 또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이런 현장 기술자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만큼 수익이 괜찮으시니까요. 그리고 어떤 매장을 방문했을 때 영업사원이 이 먼지 묻은 옷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영업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구매력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자분들이 워킹 비자를 가지고 해외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더 좋은 보수와 더 나은 대우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우리나라 또한 이런 선진국들을 따라가는 진행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기술자분들의 대우나 임금은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망이 없거나 아니면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은 이 현장 일을 배우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저 또한 현장 일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노후에 소일거리로 높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 기술자분들이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몸뚱아리만 있으면 어딜 가서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제 생각으로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 기술자라는 직업은 메리트가 큰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을 상쇄시킬 만한 단점이 있어요. 제가 주위 친구들한테 기술자직을 권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텐데요. 육체적 노동이라는 걱정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먼지 속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이유가 가장 클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기술자분들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가다라든지. 그러다 보니 생산직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돌이, 공순이, 노가다꾼으로 폄하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한 4년 전에 한 현장에서 도장하시는 분한테 막말을 하는 의뢰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의뢰인이 했던 말이 지금도 되게 생생한데요. 그러니까 네가 평생 이 나이 먹도록 이딴 일이나 하고 있지 라고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말하는 걸 봤어요. 맨날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 비용 좀 깎아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고상한 차원 다 하고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로 현장에서 저는 다 인력 철수시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제가 다 보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의뢰인께서 직접 도장공한테 사과하는 거로 보고 나서 다시 마무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상황까지는 드물겠지만 분명히 아직까지 육체적인 노동을 기피하고 무시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육률이 낮고 출산율이 높으니까 자신이 배운 거는 없고 그리고 부양할 가족들은 많으니까 그냥 현장 일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자식을 키우는 것 자체가 행복의 기준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인력 공급이 높아지고 인력 공급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훌륭한 기술자들이 양성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인건비 경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임금 기술자분들이 많았고요. 그 덕분에 상품 가격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요. 하지만 현재 젊은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어떤가요? 희생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를 하죠. 저는 이게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바뀐 거예요. 교육률이 높아지면서 대학 진학률이 70%까지 이를 정도니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지식과 머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 노동을 선호하는 사회가 되었죠. 혹은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저 또한 지금 현장 일을 즐기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창피하게도 형광등도 갈 줄 몰랐어요. 형광등 갈 줄 몰라갖고 동네 전기업체에다가 형광등 가살라고 맡겼거든요. 이런 사회 문화적 변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유입은 적어졌고요. 기술자들은 고령화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공급이 적어지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건비 경쟁이 안 되니까 인건비는 비싸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은 왜 인건비가 비싸고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결론이 나오죠. 계속 인건비가 오르진 않을 거예요.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면은 그 기술자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나 편견도 바뀌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젊은 층도 유입이 생기고 인건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 인건비가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공정별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밤새도록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영상 길다고 좀 줄이라고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것으로 오늘 김 실장의 별별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이 추운 날씨에서도 고생하시는 기술자분들 힘내시고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